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죠.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어떻게 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어제까지는 좀 못 느꼈는데 오늘은 좀 목이 컬컬하고 좀 그래요. 지금 뭐 황사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봄마다 우리나라에 황사가 불어오는데요. 이게 과거 역사 사서의 기록에 보더라도 삼국 유사 같은 데 보면 토우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흙비가 쏟아진다 해서 상당히 반겼습니다. 황사가 오는데 축제도 한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요, 이 황사는 저 중국 왼쪽의 고원 지방에서 발원을 하는 흙먼지인데 거기에 흙먼지는 염기성이어서 산성 토양과 섞이면은 땅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축복의 바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은 황사에 대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게 문제는 중국 동해안에 많은 공장들을 최근 100년간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서쪽까지 올 때는 이 황사가 희망의 또 땅을 중화시켜주는 축복의 흙이지만은 요게 바다를 건너서 황해를 건너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재앙의 황사 플러스 산업 분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황사가 아니라 이것은 산업 분진이다. 누런 산업 분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누런 산업 분진이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이죠. 지구상에서 몇몇 존재하지 않은 또 이 편서풍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폭격할 때 이 편서풍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한 지대에서 폭탄을 옛날에 떨어뜨렸는데 편서풍 때문에 그래서 편서풍의 존재를 그때 당시에 알게 된 거예요. 폭탄이 다른 데로 갔겠네요. 폭탄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편서풍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걸 이제 발견해낸 거죠. 미군이. 그럴 정도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 드라마에서 한번 우리가 한 게 있죠. 대장금에서 네. 황사가 왔을 때 음식이 부패해가지고 대장금 드라마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장금이가 어렸을 때. 음식이 썩기 시작했는데 몰랐는데 장금이가 엄마는 이렇게 흙비가 올 때 음식 설거지를 2번, 3번씩 했다. 그 장금이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럴 정도의 대장금이 기록될 정도로 이 황사는 우리가 유래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유래가 깊은데 장금이 시절에도 있던 황사가 여전히 서울의 하늘을 2023년에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황사의 영향이 지금 내일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내일까지는 좀 마스크 KF80 이상은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 관리 잘 하시면서 또 오늘 생생경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우리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짧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죠. 11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했습니다. 동결하기로 했어요. 3.5%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도 여러 차례 동결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동결을 했다. 지금 사실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금 PF 대출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에 130조 정도가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찌라시가 돌아서 상당히 금융시장이 한때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지금 PF 폭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선택은 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좀 선택하기 좀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미국이 금리를 이제 앞으로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는 상황이죠. 5월 달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금리 격차 지금 이제 우리가 동결하고 미국이 한 차례 올리면
1.75%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뭐 큰 문제 없다 하더라도 이게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캐나다가 동결을 했고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가 동결을 했고 인도도 동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2년에는 우리를 둘러볼 겨를 없이 미국이 뛰어가니까 우리도 이제 뭐 어떻게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뛰어가던 걸음을 이제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 보이고 조금 1.75까지는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계산을 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그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3.5% 차례 동결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리를 그동안 작년부터 한 7차례 연속 올렸다면서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지금 부동산 PF 대출도 상환을 못하는 상황도 되고 막 이래서 지금 금융 경제가 좀 불안해진 건데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가 연내에 금리 인하를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통이 끝나고 나서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창용 총재에게 직접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라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증권시장 또는 일반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어떤 투자 행동도 있거든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것은 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현재 여전히 우리 물가는 4%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억제 목표인 2%보다도 훨씬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는 적어도 올해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 뜻대로 안 될 걸 이런 어떤 반대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인들 금리의 결정권이 있다고 그러지만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경기 침체 얘기 여러 군데서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 금융 부실이 생기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놓은 거 현재는 앞으로는 안 올린다 하더라도 3.5%라는 이 기준금리 또 시중은행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더해서 스프레드까지 포함해서 약 5%대는 이 금리가 경기 활동이나 부동산 이런 데 지금 직격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네네. 그래서 한국은행과 시장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이 금융시장과 이 연준이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저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지금 이번에 금리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느냐. 월가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왔고 연준도 그런 얘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연준과 시장이 싸우는 건 그거였어요. 금리를 올리지 마라. 시장은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뭐 이런 거에 배팅을 많이 했었죠. 결국 우리 시장에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확률에 배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금리를 뭐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으니까 금리를 더 올릴 거야라고 배팅하셨던 분도 있고 금리를 덜 올릴 거라고 했지만 연준은 걸어왔죠. 이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피봇 언젠간 피봇을 하는데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는 측들도 있고 연준은 여전히 강하게 우리는 아직 올해 피봇은 생각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 알았어. 언제 할 거야? 이런 거죠. 질문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연준이 얘기하는 거에 그래.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양대 싸움을 보면 뭐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마라라는 측이었다라면 이제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금리를 안 올리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 친화적인 것은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언제 금리를 내릴 거로 이제 포커스가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싸움은 있었지만 결이 좀 다르다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기조는 우리 두 분께서 다 예상은 하고 계시지만 항상 어찌 됐건 시장은 변수가 되잖아요. 시장의 움직임이나 뭐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면서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요것도 이제 5월에 FOMC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3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의 뭐 2년 만에 최소 상승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도 이제 밑돌았다고 하던데요. 인플레이션 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CPI, Consumer Price Index,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실제 소비 생활에서 느끼는 가격을 가중 평균해서 만든 물가 지수고 대표적인 물가 지수의 하나죠.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0% 올랐단 말이죠. 한 달 전인 2월 달에 6.1%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상승률이 둔화됐고 이렇게 5.0까지 내려간 것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뭐 예상은 했지만은 물가가 조금씩은 잡혀간다. 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죠. 오르는 폭이 5%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의 지금 현재 근원 물가 지수, 근원 CPI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라든지 단기 변동성이 높은 몇 개를 빼고 통화량과 환경관계가 높은 이런 핵심 물가만 놓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전년 동기 대비로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떨어진 것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는 하락했지만 그 하락했다는 것보다 상승률이 둔화됐지만은 핵심 물가인 근원 물가는 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대세 하락이지만 아직도 어떤 낙관하지는 못한다. 특히 그 코어 CPI라는 근원 물가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주거비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 월세, 미국은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월세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임금을 전반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밖에 또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 뭐 머리를 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래서 좀 엇갈린 지표. 그러나 대세는 하락이다. 뭐 그런 정도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을 시장에서 해석한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장 막판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죠. 호재라고 본다라면 CPI가 우리가 원하던 수치를 향해서 지금 강하게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6%대 중반에서 6%대 초반까지 내려올 때 3개월이 걸렸는데 예. 여기서 5%대까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갑자기요?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6.8에서 6.1까지 올 때 3개월이 걸렸는데 네. 뚝 떨어진 거니까 이제 2를 향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 생각으로 본다라면 CPI가 이렇게 떨어지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야.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좋아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연준에 대한 해석은 야 이거 경기 강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러다 소프트 랜딩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놓고 보면 후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 걸 보거든요. 네. 악재가 나왔을 때 장중에 그것을 해소한다라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악재로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대안을 하지만 장 막판까지 주식시장이 밀렸다라는 것은 결국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이 호재로 보는 사람보다 악재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2022년 상식에 머물렀던 분들이라면 호재로 봐야지 이거 왜 이런지라고 이상할 수 있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CPI라든지 고용지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연주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연준이 과연 이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범위에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연준이 원하는 대로 이번에 금리를 이제 뭐 올리든 안 올리든 한 차례도 하고 그다음에 피벗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수직 급락하는 CPI를 문제를 잡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른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승폭이 둔화는 됐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갑자기
하강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 그 상황에 오히려 좀 주요하게 그 상황을 보는 시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3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예,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좀 만나면 네. 제발 좀 밤에 이런 발표하지 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이요? 예, 수시로 네. 지금 미국이 발표할 때마다 잠을 못 자서. 보통 몇 시에 발표하면 몇 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저는 황사 별로 무섭지 않고요. 제롬 파월이 훨씬 더 무서운데요. 자, 시간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CPI가 언제 나왔냐면 오후 9시 반에 나왔습니다. 네. 물론 미국에서는 낮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차 때문에 한국에 밤에 하는데 한국도 생각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미국에서 밤에 해서 그러니까. 한국 낮에 좀 맞춰줬으면 그럼요. 좋겠다. 동맹국인데. 예. 또 전 세계의 은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9시 반인데 그때 이제 주가를 보면요. 예. 뉴욕 증시는 10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선물 퓨처 마켓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어떤 조처를 발표했을 때 또는 지표를 발표했을 때 옆에 주가 상황, 각종 금융 상품하고 같이 놓고 보는데 발표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주가가 팍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겉으로 볼 때 헤드라인 CPI만 보고 볼 때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구나. 원래 뉴욕 증시의 예상치는 5.2나 5.1 정도 됐어요. 네, 3월 CPI가. 예, 그런데 3월 CPI가 5.0으로 더 떨어졌거든요. 좋다. 이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사록 말씀하셨잖아요. 연준 의사록이라는 게 FOMC가 지난해 금리 결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데 시장에 좀 잘 참고하라고 회의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요게 새벽 3시 반에 나왔어요. 6시간 후에. 예, 그때까지 예. 잠을 못 잔 것이죠. 예? 잠깐 주무셨다가 일어나신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 상황에 흐름을 우리 차 박사님도 얘기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발표 시점과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앞으로를 좀 예측할 수가 계속 있거든요. 보셔야 되니까. 연준 의사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연준 의사록에 다른 내용 크게 없었고요. 딱 한마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자, 지금 연준이 그동안에 소프트 랜딩한다. 금리 인상을 하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체계 있게 경제가 안정화될 거야 했는데 이제 자기들도 이거 그 경기가 너무 급속히 꺼지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생긴 지금 은행 위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니까 금리 인상 좀 중단하고 보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 인상 중단하면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중단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연준은 바로 이 연준 의자록에서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하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착륙, 하드 크래시 랜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요. 금리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별로 뉴욕 증시에 큰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온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느냐 이 대목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굉장히 어떤 뉴욕 증권 시장이나 세계 금융 시장에 기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월 CPI 발표되고 FOMC 3월 회의록 공개되는 그 사이에 어떻게 소장님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원래 좀 잠을 저는 학교 다닐 때 밤새워 공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푹 주무시고 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딱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이제 분석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텀을 놓고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식 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려는 결과치를 봤는데 이렇게 장 막판까지 밀리는 모습. 이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항상 이제 뉴욕 시장의 또 하나의 최근의 특징은 하루차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딱 들었던 느낌들, 생각들을 딱 이제 직관적인 거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는 않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그런 질문을 엊그제 받았어요. 지금 주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상황이죠.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500을 넘었으니까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근데 올라갈 내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30% 미만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올라갈 만한다라는 것은 감정인데 느낌이고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고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 힘이 느껴지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논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론적인 데이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무역 수지의 적자, 경상 수지까지 적자로 변한 상황.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저런 행태들, 미국 시장의 어떤 저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내가 확신이 안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되지도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차영주 박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이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차영주 소장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앞으로 정치에 굉장히 큰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우리 차영주 소장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새벽 한 4시경에 돼서 웰스파고가 또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네. 저한테도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것은 그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편지를 다 보냅니다. 웰스파고가 뭐죠? 웰스파고 은행이라고 투자은행 중에 굉장히 투자은행이. 네, 세계 그 미국의 4대 은행이 있습니다. 네네. 제일 큰 은행이 JP 모간, 시티은행, BOA, 웰스파고 4대 은행인데 4대 영향력이 은행 중에 커요. 한 곳. 여기서 투자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 5월이 되기 전에 떠나라. 제목이 5월에 되기 전에 떠나라는 얘기예요. 예. 뉴욕 증시에 중요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5월에 떠나라. 그죠? Sell in 5월이 뭐죠? May. Sell in May and go away. 이게 뉴욕증 속담이거든요. 왜냐하면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수익률이 예. 연말보다 수익률이 그동안에 역대 통계를 보면 좀 낮습니다. 거기는 배당도 없고 또 큰 어떤 새로운 신년의 계획 같은 게 이런 것도 발표가 덜 되기 때문인데요. 웰스파고 보고서는 5월에 떠나라가 아니라 before May. 5월 전에. 떠나라. 빨리 떠나라. 지금 떠나야 되네요. 아니, 웰스파고 얘기해요. 우리 아니, 웰스파고 얘기에 따르면 다른 사람 지금 얘기는 떠나야 되네요. 참고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네네. 그런데 웰스파고의 그 주장, 이제 논리적 근거 우리 차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 얘기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내에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왜 갑자기 오느냐? 예.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지 않았냐? 근데 이 은행 지금 파산 사태는 확산 안 되고 일단 막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금융기관들이 실리콘밸리 파산할 때 굉장히 놀라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도 놀라지 않습니까?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은행에 시제금이 없으면 또 뱅크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능하면 현찰이 있으면 안에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있자 보자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나 미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해도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과잉하게 나타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물론 웰스파고의 주장이지만 이렇게 메이저 4대 은행이 아주 단정적으로 5월이 오기 전에 떠나라. 실제로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과 뉴욕 증시의 주가 하락은 딱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면서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찾으면 지금 이성적인 신호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신호를 줘요. 주식이 강하다, 안 밀린다, 주식은 상황 올라가고 이제 경기 침체는 반영이 됐다라는 신호를 줘요. 하지만 여기서 이성으로 돌아와서 논리적인 근거를 그러면 그거 올라갈 데이터가 뭐지?라고 찾아보면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더라고요. 이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일부 끝나기 전에 제가 지금 요즘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아다니는 유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5월을 교수님께서 5월을 말씀하셨잖아요. 주식하기 제일 어려운 달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주식하기 제일 어려운 달이요? 예. 몇 월인지 항상 아십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요즘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주식하기 제일 어려운 달은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 자,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제롬 파월 말씀하신 분이 차 소장님이세요.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경제는 글로벌하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님 두 분과 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미국의 경제적 파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저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도 사실은 이게 문자로 읽는 거다 보니까 바로 좀 이해가 안 되던데 두 분의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에요. 역대 전현직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형사 기소를 당한 건데 이게 지금 경제 파장도 있다 그래요. 이게 일단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교수님? 네. 기소라는 게 이제 첫 형사 기소라는 게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 이런데 미국이 독립을 한 이후에 46대 대통령을 거쳐오는 동안에 역사상 단 한 번도 대통령은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의 기소는 거의 막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소될 만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닉슨 대통령 이런 경우에 다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그만두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법정에까지는 보내지 않는 그런 나름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결국은 기소라는 최악의 그 정치적 행위, 그 정치였던 행동을 법정에서 다투는 이런 사건이 이제 터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까지 출석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고 사회적인 이벤트인데 이게 왜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날 금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우리 앵커님 계속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에 상당 부분을 트럼프가 해소해 줬어요.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법정에 가서 나아가면서 미국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 트럼프를 기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미국의 대통령 1년 선거 1년 남았고 1년 이상 남았고 또 미국의 공화당 후보의 더 센티스라고 플로리다 주지사 이 두 분이 지금 트럼프하고 당내의 유력 주자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전격 기소하니까 과격 공화당 후보들은 이거 결국은 한판 싸움을 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흔히 우리말로 너 죽고 나 살기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 여기서 지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런 인식이 공화당 거구파들한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다 알려진 변수들이고 사실 6월 말에 가면 현재 미국이 현재 돈이 더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는 돈을 얼만큼 쓸 수 있는 그 부채 상한을 국회가 우리를 지금 국회 미국 의회가 정해주는데 지금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소야대가 돼 있단 말이죠.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추가로 부채를 못 끌어와요. 그럼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됩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제때 못하면 우리나라는 준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미국은 당장 연방정부 문을 닫습니다. 공무원들이 놀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돈을 쓰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를 확산했는데 공화당이 트럼프의 기소를 계기로 이번에 절대 6월 달에 부채 한도 안 늘려줄 거야. 이것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시퀘스트라고 그러는데 절벽에 미국 경제가 나빠서라기보다도 그 재정 관리 시스템상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올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타결이 안 되면 연방 정부는 돈 한 푼도 지출할 수 없고 연방 정부가 만약 연준이 어려울 때 돈도 풀고 제롬 파월 재무장관이 여러 가지 은행이 파산됐을 때도 예금 보호 한도도 늘린다 만다 하는 이것이 미국 연방 재무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게 마비될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가 떨어진다. 달러 떨어지면 금값 오르고 비트코인 오른다. 그것이 6월 달에 큰 폭탄이 다가온다. 이것이 이제 뉴욕 증시의 전망입니다. 이게 다 정치랑 연결된 그렇죠. 이야기군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데요. 미국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의회가 정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확 우리 같은 풍토면 기왕할 거 확 늘려가지고 편하게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건데 이게 항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한도를 조금씩 늘려요.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씩 늘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껏 그거를 안 늘려준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안 늘려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여야가 정치적인 타결책을 보는 과정이 있었죠.
이게 항상 그 미국의 어떤 현상입니다. 안 늘려줄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서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타협이 좀 늘어졌을 때 셧다운이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죠. 그러면 당장 박물관부터 문 닫고 필수적인 이제 아닌 것부터 월급 지급을 안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월급 지급이 당장 안 되니까 박물관 문 닫고 뭐 여러 가지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필수 이제 그 플랜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서게 된다라면 민주당에서 내일 수 있는 카드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어쨌든 정치적 타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미국은 극단적으로 가서는 타협하는 또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얻던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4건에 대해서 기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미 기소가 들어간 거를 뭐 닫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내줄 건 트럼프를 내줬으면 얻는 게 많겠죠.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게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 당시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더랬는데요. 그때 바로 이 여야 간의 채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약 한 40일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연방정부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휴가가 오는 모양이라고 처음에는 좋아했더랬어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런데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파장이 엄청나 크더라고요. 정부 그 기자회견장이나 국무부 눈 브리핑 이런 데는 갈 일이 없지만 산업 현장에 돌아가지 않는데 돈이 줘야 되는데 연방정부가 못 줘서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데 취재를 해서 일이 훨씬 더 많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취재를 해야 되니까. 40일 이상 갔다고요. 자, 근데 이게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큰 정부 이러면서 BBB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자 해서 엄청나게 재정 집행을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크게 팽창시켜 놨거든요. 네. 그게 바로 공화당이 부채 한도 실링을 안 늘려주면 그 집행이 안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기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월 달에 스톱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는 공화당도 거기에 대한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타협이 그렇겠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협될 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재정 집행을 통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에 기스를 내보자고 하는 것이 공화당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것도 돈을 제때 못 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한 폭탄인데 돈이라는 거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필요할 때 못 주면 부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연방정부가 초단기 부도 날 수도 있다. 또 그 효과를 공화당은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의 이 대선 전초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싸움이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싸움이었었다라면 지금 민주당도 공화당한테 줄 수 있는 패라는 것들이 있고 공화당이 원하는 걸 알겠죠.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안 했던 왜냐하면 보면 이게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라고 네, 검사가 네.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죠. 그동안 정치적인 타협을 할 기회를 안 주고 이런 것도 넘어갔고 공화당에서 강경 입장으로 나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토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가서 내가 또 많은 걸 줘야 되려면 이제부터 정치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6월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다가 이제 6월 지나면 지금은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6월부터는 아직은 지급할 돈이 없어요. 6월부터가 문제네요. 잔고가 떨어진다고요. 그때 안 해주면 연방정부 셧다운 됩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혹시 예상하세요? 셧다운 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될 되리라고 가능성이 보세요? 더 높다. 근데 근데 오래 가느냐는 별개의 그렇죠. 문제지만은 며칠간의 셧다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죠. 여태껏 해왔는데 여론에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그 지난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지난번에 서로 이제 싸우다가 그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교수님 말씀에 40일인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역풍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역풍이 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해줬는데 역풍이 날 때까지는 지금 신경전을 벌이겠죠. 근데 이 역풍도요.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바람 역풍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왜 재정적자 왜 생겼느냐 또
지금 물가가 왜 올랐고 왜 금리 인상을 했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돈을 많이 재정 팽창 많이 시켰거든요. 돈을 너무 펑펑 썼다. 이걸 초점을 글로 맞춰. 누가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잘하느냐 이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타협할 때 보면 공화당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쓰기로 했던 재정 집행 계획 그것을 대폭 양보를 하면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바이든이 쓰고 싶은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것도 달러 약세 또는 금값의 폭등의 어떤 하는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 세계 경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군요. 요즘에 기사 통해서 그 보시는 트럼프라는 이름과 관련된 국제 경제 뉴스, 미국의 경제 뉴스 이제 청취자분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내막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소, 형사 기소된 사건 좀 경제와 더불어서 그 내용 안에 좀 내막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번 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려서 2.8%로 전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요. 경제 전망치를 4번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까지 내렸죠. 보통 이제 IMF에서 볼 때 10년간 연평균 세계는 경제 한 3.8% 정도 성장할 거로 기존에 봐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8이 되면 평균치에 확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이제 3% 예상을 하기 때문에 5년 뒤에도 연평균 한 3.8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전망치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이렇게 그 빠른 시간 내에 전망치가 확 떨어지는 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전망치는 바뀔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세 조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 보면 연초에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게 이제 연말로 갈수록 거의 근사치에 이제 보는 거죠. 근사치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보면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상고하저예요. 상방 1월 효과가 있는 게 올 한해는 장밋빛 전망으로 통계치를 놓는 거죠. 그렇지만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끝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거군요.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과 맞닥뜨리는 건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거잖아요. 네. 근데 1분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점점 낮춰지는 거죠. 2분기 때는 또 낮춰질 수도 있겠죠. 앞서 얘기한 첫 번째 단락과 저는 맞물린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CPI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속도가 좀 가팔라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도를 낮출 때 서서히 낮추는 거랑 확 낮추다 보면 기준점을 못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던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좀 안 좋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요. 한국에 대한 전망을 IMF하고 우리가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IMF가 보고서만 내면 한국은 조금씩 계속 깎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1.5%로 전망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 예상보다 더 낮게 본 거거든요. 자, 뭐 한국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타격, 뭐 우리가 갖는 경제 구조 특히 반도체가 안 좋고 이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특히 IMF가 최근에 지적한 것은 PF 대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한국 좀 조심해라 이런 경고까지 냈거든요. 네. 이게 부동산이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국민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연착륙하도록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데 굉장한 힘이 들기 때문에 IMF의 경고를 좀 새기고 경제 주체들이 좀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소프트 랜딩을 위한 지혜를
다 함께 짜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경기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EF 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부동산이 이제 살아나야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올라갈 것 같으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죠. 매도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들이 조급한 거죠. 아, 근데 지금 심리가 꺾이면 매도자들이 조급하지 매수자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집값 좀 더 기다려보지. 근데 매도자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빚으로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급하죠.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지죠. 심리가 누가 이기냐는 싸움인데 지금 부동산은 매수자가 이기는 시장으로 심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부분 참 정부나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네. 부동산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그것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안정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을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했다고요. 네. 물론 부동산 가격은 하락 안정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즌에 그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대로 지금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IMF가 경고하는 PF 대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들이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랑 정말 국제 경제 관련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오늘 말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